상태가 너무 심각해. 북한산 깊은 산속 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밭 위에 쓰러진 노인은 피로 얼룩진 채 몸을 떨고 있었고 눈바닥에는 선명한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산등성이에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숨만 붙어 있어도 끝내. 살아서 나가면 안 돼! 수색견의 짖음, 눈을 짓밟는 군화 소리, 건장한 남자들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피투성이 노인이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자 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말에 왜 그녀는 그 자리에서 놀랐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겨울 북한산 자락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내려앉고 있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산자락 깊숙한 곳, 오래전에 버려진 요양원 건물 하나가 눈 속에 파묻혀 서 있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서 텅 비어 있었어요. 담벼락에는 마른 덩굴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된 곳이었어요. 건물 2층 구석진 방 하나 깨진 창문 옆에서 한 여자가 망원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윤서진 55살이었어요.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는 백발이 듬성듬성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어요. 손등에는 잔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망원경을 들고 천천히 주변 산길을 훑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혹시 모를 방문객을 미리 발견하기 위해서였죠. 이곳에 숨어 산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어요. 망원경 너머로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나무 가지마다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어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산길 어귀에서 사람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은 채로 한 걸음씩 힘겹게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몇 걸음 더 가던 노인은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앞으로 쓰러졌어요. 하얀 눈 위에 그대로 고꾸라진 겁니다. 서진이 망원경을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녀의 숨이 턱 막혔어요. 노인의 옷이 온통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회색 코트를 적시고 있었어요. 눈 위에도 노인이 지나온 자리마다 핏방울이 점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 피가 어떻게 된 거야? 서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망원경을 든 손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진은 망원경을 내려놓고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산길 위아래로 시선을 돌렸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마. 살아남으려면 모른 척해야 해. 머릿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수년간 이곳에 숨어 지내면서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않기.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서진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1층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서진은 눈밭을 가로질러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어요. 등산화가 눈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노인의 상태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노인은 얼굴을 눈 속에 파묻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코트 소매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고 노인을 살폈습니다.
손을 뻗어 목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약하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바로 그때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더니 서진의 손목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놀랄 만큼 강한 힘이었어요. 난 죽은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릴 듯 가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노인의 소나기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서진의 시선이 노인의 재킷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반쯤 열린 단추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반지가 아니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금반지였는데 표면에는 복잡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직인이 박혀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그 문양. 그녀가 알고 있는 재단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몇 년 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국정원에서 일하던 시절 그녀가 조사했던 사건. 대형 재단의 비리 의혹. 그 사건의 중심에 바로 이 문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이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산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어요.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수색견이었어요. 이 구역 확인 중. 발자국 따라가.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전기 특유의 잡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국정원 정보요원으로 일하던 시절 몸에 각인된 훈련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제 200m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숨만 붙어 있어도 끝내. 살아서 나가면 안 돼.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냉정하고 단호한 어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셔야 해요. 빨리요. 서진은 노인의 팔을 잡고 힘껏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부축해 폐요양원 쪽으로 끌고 갔어요. 발을 질질 끄는 노인을 거의 안다시피 해서 움직였습니다.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노인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목소리였어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소. 약을 먹였어. 아들이라는 말에 서진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소년의 얼굴이 스쳤어요. 도준. 26에 세상을 떠난 아들. 한때는 밝게 웃던 아이.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얼굴.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어요. 폐요양원 현관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안쪽으로 밀어넣고 바닥에 떨어진 나무 파편을 주워 문틈을 막기 시작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파편을 비스듬히 끼워 넣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했어요. 쿵, 쿵. 밖에서 누군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흔들렸어요.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파편을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살려야 해. 노인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듯 말했습니다. 한기정 재단 회장이요. 서진은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재단 회장.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 산속을 헤매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서진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선택했어요. 이제 제 길로 오세요. 어둠 속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부축해 계단으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직전 그녀는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깨진 문틈 사이로 남자 하나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날카로운 눈빛, 단정한 복장, 귀에 낀 이어폰. 서진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정보요원 출신이야. 서진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노인과 함께 어둠 속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텅 빈 건물 안에 쩡쩡 울려 퍼졌어요.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지상의 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갑고 눅눅해졌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서진은 한 손으로 노인을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15개쯤 되는 계단을 다 내려가자 좁은 복도가 나왔어요. 천장에는 거미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낙엽과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 녹슨 철문이 하나 있었어요. 서진이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지하 보관실이었어요. 널찍한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낡은 들것이 세워져 있었고 구석에는 녹슨 의료기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선반에는 먼지 쌓인 약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양원이 운영되던 시절 응급실로 쓰였던 곳인 것 같았어요. 서진은 노인을 들것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입술은 더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은호 씨, 저예요.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철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은호 61살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격이었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고 두툼한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진 씨, 오랜만이네요. 박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은호 씨. 또 연락했어요. 국정원 그만둔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런 일에 연루되시네요. 박은호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불평하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듯 재빨리 가방을 열고 의료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청진기, 소독약, 붕대, 링거, 주사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박은호는 들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노인의 상태를 살폈어요. 맥박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박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에요. 살해 시도입니다. 박은호가 노인의 팔뚝을 걷어 올렸습니다. 팔뚝 안쪽에 주사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어떤 건 며칠 된 것 같았고 어떤 건 최근에 생긴 것 같았습니다. 주사 자국이 여러 개 약물 과다 투여예요. 박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서진은 침묵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박은호는 재빨리 노인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피로 얼룩진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갈비뼈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살이 거의 없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다. 박은호는 소독약을 거즈에 적셔 상처를 닦아냈어요. 노인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박은호는 링거 바늘을 노인의 팔에 꽂고 링거 주머니를 들건 옆 선반에 걸었습니다. 서진은 노인의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 몇 장을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치매 진단서였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로 판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3달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후견인 지정 문서였어요. 피후견인 한기정, 후견인 한지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의 날짜도 3달 전이었어요. 서진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박은호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뜨고 날짜를 살폈어요. 이건 준비된 서류예요. 사고 전 날짜입니다.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꽉 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도준이 때도 이랬어. 위층 어딘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색견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들것 위에 노인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날 법적으로 죽였소.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요.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늘었습니다.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박은호의 팔을 잡았어요. 아들이 약을 바꿨어요. 수면제를 계속. 말을 마치자마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뺨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이 귀 밑까지 흘렀어요. 박은호는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서진이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서진 경고 문서에서 본 적 있습니다. 노인이 서진의 이름을 불렀어요.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내부 고발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경고를 받았던 일. 조직에서 밀려나 결국 사표를 낸 일.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같은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의 증거예요.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 노인의 셔츠를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열쇠였어요. 열쇠에는 낡은 종이 쪽지가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흐릿한 글씨로 F7 수도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위층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층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은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나가면 추적당하고 남아있으면 죽어요.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죽지 않게 할 자신은 있어요. 가죠. 서진이 보관실 구석을 살폈습니다. 벽 뒤쪽에 낡은 철판이 놓여 있었어요. 철판을 들어 올리자 아래에 또 다른 통로가 드러났습니다. 하수도 관리 통로였어요. 박은호가 링거를 들것째 들어 올렸습니다. 서진이 노인의 다리를 받쳐들었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노인을 통로 입구로 옮겼습니다.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지하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서진과 박은호는 노인을 안고 어둠 속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철판이 다시 제자리로 덮였어요. 보관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먼지만이 공중에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둠 속 통로였습니다. 하수도 관리 통로로 쓰였던 곳이었어요. 양옆 벽은 시멘트로 거칠게 마감되어 있었고 손을 대면 축축한 물기가 손바닥에 묻어났습니다. 천장은 낮아서 키 큰 박은호는 허리를 구부려야 했어요. 발밑은 매우 미끄러웠습니다. 오래전에 새어나온 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고 이끼가 곳곳에 자라 있었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어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하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켰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LED 손전등이었어요. 가느다란 불빛이 앞길을 비쳤습니다. 벽면에는 녹슨 철관들이 어지럽게 뻗어 있었고
거미줄이 철관과 벽 사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서진과 박은호는 노인을 양쪽에서 부축하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의 발이 제대로 땅을 짚지 못했어요. 거의 끌려가듯이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콸록거리며 기침을 했습니다. 10여 미터쯤 걸어갔을까요? 서진이 멈춰 섰습니다. 손전등을 노인 쪽으로 돌렸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더욱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눈은 반쯤 감긴 채였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죽으려면 죽이셨어야죠. 왜 서류였어요? 노인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흐릿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죽이는 건 흔적이 남소. 서류는 흔적을 없애지.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 힘을 주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내부 회의실, 상사들이 둘러앉은 책상, 그리고 그녀 앞에 놓인 서류 한 장. 사직서라고 적힌 그 서류. 저도 서류로 죽은 사람이었죠. 서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했던 모든 조사, 찾아낸 모든 증거가 하루아침에 삭제되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한마디씩 힘겹게 뱉어냈어요. 아들이 처음엔 약으로 시도했소. 수면제, 진정제 매일 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의식 흐려지면 서류에 도장 찍게 하고 계좌는 동결시키고 결국 산으로 끌고 왔어요. 노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턱 아래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옷깃을 적셨습니다. 박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내부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 동원력 퇴직 정보 요원들이에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색이 발에서 원래 검은색이었는지 갈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갑을 열자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가로 3cm, 세로 4cm 정도 되는 작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둥근 안경을 쓰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단정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눈도 초승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노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진을 비췄어요. 노란빛을 띤 사진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에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었습니다. 엄마, 누가 날 지우려 해 기록에서. 그것이 도준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도준은 그 화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재 보고서에는 사망자 명단에 아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었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진실을 알고 있었소. 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서진은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박은호가 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박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주먹을 천천히 폈습니다. 제 아들을 없앤 건 당신 아드님이었군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난 알았지만 외면했소. 그것도 죄요. 노인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차가운 물에 풍덩 빠졌어요. 물이 튀어올랐고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바닥을 향해 이마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외면하고 싶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동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위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삐걱 쾅.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2층 확보, 지하 진입. 무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추적자들이 지하 보관실까지 내려온 것 같았어요. 박은호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서진이 반대편을 받쳤어요. 세 사람은 다시 통로를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물을 밟으며 찰랑찰랑 소리를 냈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폭력에는 폭력이 아니라 기록으로 끝내요. 통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서진이 앞장서서 벽을 더듬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때 벽 한쪽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문손잡이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잠겨 있었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아까 발견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구멍에 넣고 천천히 돌렸어요. 찰칵,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문 너머는 또 다른 계단이었어요. 위로 올라가는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노인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왜 날 살리시오? 서진이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둘의 얼굴을 비쳤어요. 죽으면 끝이니까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뒤에서 들려오던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계단 위쪽의 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출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다 올라가자 작은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위쪽 틈새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이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문 옆 벽면에 낡은 숫자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작은 전자 키패드였어요. 숫자 버튼 9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숫자를 눌렀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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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4개의 숫자를 차례로 눌렀어요. 하지만 빨간 불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틀렸다는 신호였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이 통로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박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몇 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을 처음 발견했을 때 도준이 알려줬던 숫자. 아들의 생일이었어요. 서진이 다시 숫자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하나씩 또렷하게 눌렀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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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초록 불이 켜지며 문이 찰칵 열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또 다른 통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넓은 통로였어요.
천장도 높아서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됐습니다. 벽면은 붉은 벽돌로 쌓여 있었고 바닥은 시멘트였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의 걸음이 점점 더 느려졌어요. 발을 질질 끌며 걷다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는 못 가겠소. 노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은호가 노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노인의 맥박을 짚어보고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을 확인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어부세요. 박은호가 서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사람.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이 허리를 숙이고 노인을 업었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아이를 업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어요. 세 사람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노인을 업고 앞장섰고 박은호가 뒤에서 의료 가방을 들고 따라왔어요. 통로를 따라 50m쯤 걸어갔을까요? 벽면에 낡은 표식이 하나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지워져가는 글씨였어요. F7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손전등을 표식에 가까이 댔어요.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표식, 아들이 남긴 것이었어요. 몇 년 전 도준이 이곳을 조사하면서 어머니에게 알려주려고 남긴 표식이었습니다. 도준이가 남긴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표식을 만져봤어요. 거친 벽면에 새겨진 글씨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표식을 따라 조금 더 가자 통로 끝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로 된 오래된 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쪽에서 낡은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오래된 책 냄새, 먼지 냄새, 촛농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곳은 지하 보관고였습니다. 수도원의 지하 보관고였어요. 낡은 나무 선반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선반 위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정이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콜록. 먼지를 들이마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노인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은호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구석에 낡은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어요. 박은호가 매트리스를 끌어와 노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액을 꺼내 다시 주입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보관고 안을 둘러봤습니다. 선반 위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어떤 상자에는 오래된 장부가 들어있었고 어떤 상자에는 낡은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한 상자에서 서류 파편들이 나왔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서진이 조각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손전등을 비춰 글씨를 확인했습니다. 어떤 조각에는 병동 화재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어떤 조각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의 날짜였어요. 그리고 한 조각에서 익숙한 필체를 발견했습니다. 도준의 필체였어요. 또박또박 쓴 아들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재단 비리 연결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 조각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관고 구석 작은 재단 위에 촛불 하나가 저절로 켜졌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촛불이 흔들리며 불을 밝혔습니다. 세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긴장했습니다. 재단 뒤편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색 수녀복을 입은 노년의 수녀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묵주를 들고 있었어요. 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 적 없단 말 못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수녀가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손에 쥐고 있던 묵주를 서진의 손에 건넸습니다. 나무로 만든 낡은 묵주였어요. 매끄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 것 같았어요. 길 위에서 필요할 거예요. 수녀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묵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묵주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수녀가 보관고 반대편 벽을 가리켰습니다. 정이라면 생존부터 하세요. 벽 한쪽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낡은 천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수녀가 천을 걷어냈어요. 문이 드러났습니다. 저 문은 폐의원으로 연결돼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세 사람은 수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박은호가 노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었어요. 좁은 통로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이 통로로 들어가려는 순간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수색견이 골목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뒤돌아봤습니다. 수녀는 이미 제단 뒤로 사라져 있었어요. 촛불만이 혼자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문을 닫고 통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다시 그들을 감쌌어요. 통로는 좁고 낮았습니다. 세 사람은 허리를 구부린 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벽면은 거친 콘크리트였고 손을 대면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20m쯤 걸었을까요? 앞쪽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통로 끝에 작은 출구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은 폐의원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작은 동네 의원이었어요.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의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창문은 깨져 있었고 깨진 틈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접수 창구가 있었어요. 창구 위에는 환자 차트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종이들은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박은호가 노인을 낡은 진료대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노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진료실, 약품 보관실, 작은 수술실이 보였어요. 모두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약품 보관실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는 약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난 약들이었습니다. 보관실 벽 한쪽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벽과 색이 달랐어요. 페인트가 새로 칠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진이 손으로 벽을 두드려 봤어요. 통통통. 속이 빈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벽 아래쪽에 작은 틈이 보였어요. 손톱으로 긁어보니 판자였습니다. 벽돌이 아니라 나무 판자로 막아놓은 거였어요. 서진이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판자 틈에 파이프를 끼워 넣고 힘껏 밀었어요. 끼익. 판자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판자를 떼어내자 그 뒤에 작은 공간이 나타났어요. 벽 속에 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안쪽에 금속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서진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가로 4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철제 상자였어요.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녹슬어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왔습니다. 진료대 옆 책상 위에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이 상자 뚜껑 위에서 멈췄어요. 이걸 열면 돌아갈 수 없어. 서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박은호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열어보세요. 서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삐걱. 녹슨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 카세트 테이프 2개, 서류 파일 몇 개, 그리고 통장 2권이 나왔어요. 서진이 먼저 장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후원금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장부를 펼쳐보니 날짜별로 금액과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금액 옆에는 빨간 펜으로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다음은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약물 투약 기록이었어요. 환자 이름, 투약한 약 이름, 용량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 서진의 눈이 멈췄어요. 한기정 수면제. 입에 처방 한지역 지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서류는 화재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병동 화재 사고 경위서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도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의 날짜였어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던 서진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사망자 명단이었어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윤도준. 그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명단에서 삭제 상부 지시.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은호가 서진 곁에 다가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서진은 물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진이 카세트 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녹음기에 테이프를 넣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씩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동 병동은 불안정하다. 다음 화재 때 인원 조치 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험금이면 충분해. 그냥 비워두자. 진료대에 누워있던 기정이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비서실장이었어. 기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도준 씨가 있었던 병동.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되감아 다시 재생했어요. 같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귀에 새겼어요. 기정이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은호가 부축했어요. 난 알고도 멈추지 않았소. 그게 내 죄요. 기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기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죽이려 한 건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이요. 서진이 벌떡 일어나 기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아들이.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줘서 고맙소. 이제 죽게 해줘도 돼오. 그때 박은호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서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어요. 지금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시간이에요.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추적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 멱살을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봤어요. 시간이. 박은호가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어 종이와 펜을 꺼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고 빠르게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적었어요. 이게 무기예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복사가 끝나자 서진은 원본 서류들을 낡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테이프도 함께 넣었어요. 박은호의 의료 가방 밑바닥에 넣어 숨겼습니다. 자동차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의원 앞 골목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의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기 전 서진은 잠깐 뒤를 돌아봤어요. 진료대 위에 떨어진 도준의 사진을 집어들고 품에 넣었습니다. 뒷문을 열자 좁은 골목이 나타났어요. 석양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양쪽으로 낡은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돌바닥이었어요. 석양빛이 골목 끝에서 희미하게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서진이 앞장서서 골목 끝을 살폈어요. 박은호는 기정을 부축하며 뒤따랐습니다. 기정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작은 산길이 나타났어요. 흙길이었습니다. 양옆으로는 소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고 땅바닥에는 솔잎이 두껍게 깔려 있었어요. 서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원 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추적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사가 가팔랐어요. 발을 헛디디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했습니다. 기정은 거의 끌려가듯 움직였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산길이 끝나고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골목길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집집마다 마당에는 김장독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포장도로였어요.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철제 지붕 아래 긴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기정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은호가 기정의 맥박을 짚어봤어요. 맥박이 매우 약했습니다. 위험해요. 쉬어야 합니다. 박은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기정을 부축해 정류장 벤치로 데려갔어요. 기정을 벤치에 앉혔습니다. 기정은 벤치에 비스듬히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건너편에서 한 할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기정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쉬면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기정 옆에 앉았어요. 보따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기정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여기 앉아서 천천히 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기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함께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버스 곧 올 거예요.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구부정한 뒷모습이 저녁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쯤 지나 버스가 왔습니다. 낡은 마을버스였어요. 서진과 박은호가 기정을 부축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는 승객이 5명 정도 있었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기정을 창가에 앉히고 서진과 박은호가 양옆을 지켰어요. 버스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판이 지나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한편 도시 어딘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 모니터가 늘어서 있었고 화면에는 CCTV 영상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명단 확인했습니다. 박은호 전직 간호사. 남자가 말했습니다. CCTV에서 찾아. 버스 터미널, 기차역 전부. 다른 남자가 지시했습니다. 화면이 분할되어 여러 곳의 CCTV 영상이 동시에 나타났어요. 다시 버스 안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로 들어섰어요. 건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에 불이 켜졌어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박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시장으로 가요. 사람 많은 곳으로. 박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버스를 내렸습니다. 전통시장이었어요. 좁은 골목 양옆으로 가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채소 파는 가게, 생선 파는 가게, 옷 파는 가게들이 이어졌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였어요. 서진은 일부러 사람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기정을 부축하며 천천히 시장을 가로질렀어요. 채소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서진을 불렀어요. 손님, 무 한 단 어때요? 싱싱해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추적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을 빠져나오자 또 다른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서울 가는 시외버스를 탔어요. 버스 안에서 기정이 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것 같았어요. 박은호가 급히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구급차는 안 돼요. 박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다른 방법 있어요. 서진이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했어요. 짧은 통화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 서울 외곽 한적한 도로에 버스가 섰습니다. 세 사람이 내렸어요. 도로변에 흰색 구급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면에는 희망재활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급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박은호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악수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박은호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뒷문을 열었어요. 세 사람은 기정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간이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있었어요. 박은호가 기정에게 링거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기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기정이 가늘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어요. 1시간쯤 지나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큰 버스 터미널이었어요. 밤인데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세 사람은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이 기정을 부축했어요. 멀리서 보면 딸이 아버지를 부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터미널 천장 구석에 CCTV 카메라가 있었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무실 모니터를 보던 남자가 화면을 멈췄습니다. 3번 게이트 확인했습니다.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갑자기 방향을 바꿔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터미널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어요. 뒷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물었습니다. 누구 소개로?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F7.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쪽으로. 기정이 멈춰 섰습니다.
난 도망자가 아닌데. 기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기정을 돌아봤어요. 도망은 당신 아드님이 하고 있어요. 우린 돌아가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고요만이 흘렀어요. 골목을 따라 10여 분을 걸었습니다. 골목은 점점 좁아졌고 양옆 건물들은 더 낡아 보였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어서 어두웠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철문이 나타났어요. 안내하던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너머로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져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자 바닷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섞여 있었어요. 계단 끝에는 작은 부두가 있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었어요. 부두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서 뿌옇게 퍼져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낡은 여객선 한 척이 메어져 있었어요. 작은 배였습니다. 길이가 15m쯤 되어 보였어요. 흰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배 이름은 세이망호였어요. 뱃머리에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파도가 거셌습니다. 배가 철썩거리며 흔들렸어요. 부두에 묶인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풀어졌다 반복했습니다. 배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방수 점퍼를 입고 있었고 털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었어요. 바다바람에 그을린 피부였습니다. 선주였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서진 일행을 살폈어요. 기정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사람은 태울 수 있어. 진실은 더 무겁지만. 선주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습니다. 선주가 기정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뉴스에서 봤는데. 선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냥 아픈 노인일 뿐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주는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타세요. 선주가 배를 가리켰습니다. 기정이 배를 보더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어요. 박은호가 기정의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박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기정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배로 올라갔어요. 배가 파도에 흔들려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박은호가 재빨리 잡아줬어요. 서진도 배에 올랐습니다. 기정 옆으로 다가가 코트깃을 여며줬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살아서 벌 받으세요. 죽음으론 끝나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살 자격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서진이 기정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자격은 법이 정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두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선주가 재빨리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부두에 묶여있던 굵은 밧줄을 풀어 배 위로 끌어올렸어요. 경비 인력 5명이 부두로 뛰어내려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앞장선 남자가 무전기를 들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부두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경비 인력들이 달려왔습니다. 부두 끝까지 뛰어왔어요. 배와의 거리가 5m, 4m, 3m로 좁혀졌습니다. 앞장선 남자가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서진도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총을 꺼내지 않았어요. 시선만으로 대치했습니다. 남자가 허리춤에 손을 가져갔어요.
총을 꺼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선주가 재빨리 밧줄 한 가닥을 남자 쪽으로 던졌어요. 밧줄이 공중에서 휙 날아가 남자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부두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사이 배는 더 멀어졌어요. 2m, 3m, 5m. 점점 거리가 벌어졌습니다. 배는 천천히 부두를 벗어났습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두의 불빛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기정이 배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릴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어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난간에 엎드려 구역질을 했어요. 박은호가 다가가 기정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등을 쓰다듬었어요. 기정이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돌려보낼래요? 서진이 난간 옆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증언은 시작됐어요. 서진은 주머니에서 도준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작은 증명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선주가 조타실에서 나와 세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배는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길 빈다. 선주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선주가 배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선실이 나타났어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면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어요. 세 사람은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정을 소파에 눕혔어요. 박은호가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서진과 박은호는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어요. 처음으로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숨가쁘게 도망치던 긴장이 조금 풀어졌어요. 박은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바다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끝내러 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멀리 부두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경비 인력들이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박은호의 의료 가방을 열었습니다. 밑바닥에 숨겨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후원금 장부 사본, 약물 투약 기록, 화재 보고서, 초안, 녹음 테이프. 서진은 작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파에 누워있던 기정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고맙소. 기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정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는 어둠 속 바다를 가로질렀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선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진은 계속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밤새도록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창밖으로 먼 바다의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회색빛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배가 작은 항구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조용한 항구였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어요. 낡은 등대 하나가 항구 끝에 외롭게 서 있었고 빨간 페인트가 벗겨진 어선 서너 척이 부두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갈매기 몇 마리가 부두 위를 날아다니며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렸습니다. 기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밤새 배 안에 있었던 탓에 어지러운 것 같았습니다. 박은호가 재빨리 기정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선주가 배 안에서 낡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천으로 된 보따리였어요. 묶은 끈을 풀자 안에서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평범한 점퍼, 털모자가 들어있었어요. 갈아입으세요. 눈에 덜 띌 겁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굵고 낮았습니다. 서진과 박은호, 기정은 차례로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주는 손을 내저으며 다시 배로 올라갔어요. 세 사람은 항구 옆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서진은 검은색 점퍼를 걸쳤고 박은호는 작업복 차림이 되었어요. 기정은 회색 털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항구를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길가에서 택시 한 대를 잡았어요. 낡은 은색 택시였습니다. 서울 종로 쪽으로 가주세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택시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나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서울 중심가 한복판이었습니다. 50층짜리 유리로 된 고층 호텔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건물 전체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텔 정문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가로 10m는 되어 보이는 큰 현수막이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고 한기정 회장 추모식 및 재단 인계식이라고 크게 적혀 있었어요. 호텔 현관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남자들이었어요. 여자들은 검은 한복이나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두 경건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호텔 2층, 대연회장이었습니다. 천장이 매우 높았어요.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 중앙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고 수백 개의 전구가 반짝이며 연회장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진홍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폭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두꺼운 카펫이었어요. 연회장 앞쪽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대는 한 단 높게 만들어져 있었고 계단 3개를 올라가야 했어요. 무대 중앙에는 검은 천으로 장식된 영정 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한기정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회색 양복에 파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1m, 세로 1m 20cm 정도 되어 보였어요. 영정 앞에는 국화꽃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 노란 국화가 뒤섞여 있었어요. 꽃향기가 연회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쪽 벽면 전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가로 10m, 세로 5m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스크린이었습니다. 지금은 검은 화면만 떠 있었어요. 무대 위쪽에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후견체계,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는 슬로건이 금빛 글씨로 새겨져 있었어요. 객석에는 300석 정도 되는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의자들이 하나둘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검은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하게 영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어떤 사람들은 옆 사람과 작은 소리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연회장 측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혁이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180cm 정도였고 체격이 좋았어요. 어깨가 넓었습니다. 지혁은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양복 왼쪽 가슴에는 작은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젤로 깔끔하게 넘긴 스타일이었고 얼굴에는 슬픔을 가장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선적인 표정이었어요. 지혁이 무대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으며 올라갔어요. 참석자들을 향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30도 정도 각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앞줄에 앉은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지역이 손을 내저으며 앉으라는 신용을 했어요. 지역 뒤로 측근 한 명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고개를 돌려 측근의 귀에 속삭였어요.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경비 2배로 늘려. 측근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무전기에 대고 작은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뒷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양쪽으로 건물벽이 높게 솟아 있었고, 바닥에는 쓰레기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서진, 박은호, 기정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박은호가 호텔 뒷문 쪽을 살폈습니다. 직원 출입구였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주방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박은호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 직원 한 명에게 다가갔어요. 담배를 건네며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을 가리켰어요. 잠시 후 박은호가 직원복 2벌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회색 작업복이었어요. 서진과 박은호는 골목 구석에서 직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기정은 낡은 코트 차림 그대로였어요. 털모자만 더 깊이 눌러 썼습니다. 세 사람은 직원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고 양옆으로는 창고와 탈의실 문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20m쯤 걸어갔을까요? 기정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복도 벽에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가로 1m, 세로 1m 50cm 정도 되는 큰 포스터였습니다. 추모식 안내 포스터였어요. 포스터 중앙에는 기정 자신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큰 글씨로 고 한기정 회장을 추모하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정의 몸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자기 자신의 추모 포스터를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기정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서진이 재빨리 기정의 팔을 잡아 벽에 기대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동시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기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세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뒤편으로 이어지는 복도였습니다. 연회장 문틈 사이로 사회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망하신 고 한기정 회장님을 기리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경건했어요. 마이크를 통한 목소리가 연회장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무대 뒤편 기계실을 찾았습니다.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힌 회색 철문이었어요. 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가느다란 철사 2개를 꺼냈어요. 자물쇠 구멍에 철사를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10초쯤 지나 찰칵 소리가 났어요.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방이 나타났어요. 3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각종 장비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음향 조절기, 조명 조절판, 그리고 스크린 송출 장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송출 장치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와 복잡한 배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단단한 구두 소리였어요. 경비가 순찰을 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은호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뭔가 조작했어요. 경비가 기계실 문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삐삐.
화재 경보음이 크게 울렸어요.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가 깜짝 놀라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박은호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어요. 서진 씨, 이분 있습니다. 서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엄지손가락 크기의 검은색 메모리였어요. 송출 장치 USB 포트에 메모리를 꽂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깜빡이더니 파일 목록이 떴어요. 후원금 장부, 약물 투약 기록, 화재 보고서, 녹음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서진의 손이 마우스를 잡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송출 장치 위쪽에 노란색 작은 LED 불빛이 켜졌습니다. 준비 완료를 알리는 신호였어요. 연회장 안 거대한 스크린이 잠깐 깜빡였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다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쳐다봤어요. 무대 위 지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졌어요. 옆에 서 있던 측근에게 날카롭게 지시했습니다. 기술팀 당장 확인해. 측근이 무전기를 꺼내 급하게 말했어요. 스크린이 잠시 정지되었습니다. 검은 화면만 떠 있었어요. 연회장 안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실 서진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죽이려 했죠? 전 살리러 왔어요. 서진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연회장 무대 지역이 단상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금색 마이크 앞에 섰어요. 원고를 펼쳤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이크에서 삐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불이 꺼졌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천장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객석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작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오직 무대 뒤편 스크린만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연회장 전체를 환하게 비쳤어요.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기계실 뒤편 어둠 속에서 서진이 마지막 버튼을 눌렀습니다. 장례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스크린에 흰 글자가 하나씩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300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이 전환되었습니다. 검은 화면이 사라지고 문서 한 장이 크게 떠올랐어요. 낡은 장부 페이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화면 맨 위에 큰 글씨로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재단 후원금 내역, 비자금 조성 증거. 객석에서 누군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야? 그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약물 투약 기록이었습니다. 병원 양식지였어요. 환자 이름, 날짜, 약물명, 용량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아래로 스크롤되며 한 줄이 확대되었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줄이었어요. 환자명 한기정 처방. 수면제 2배 용량 지시자 한지역. 연회장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서로 쳐다보며 뭔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지역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측근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저 스크린 당장 끄라고. 지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측근이 무전기를 들고 급하게 지시했어요.
경비 2명이 연회장 뒤편으로 뛰어갔습니다. 기계실 박은호가 문 쪽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박은호가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서진은 침착하게 가방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냈어요. 백업 파일이 들어있는 메모리였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를 뽑고 두 번째를 꽂았어요. 안 끝났어요. 서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스크린이 잠깐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어요. 이번에는 화재 보고서였습니다. 3년 전 날 적혀 있었어요. 사망자 명단이 화면에 떴습니다. 5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한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윤도준 명단에서 삭제 상부 지시. 스크린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동병동은 불안정해. 다음 화재 때 인원 조치는 금지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험금이면 충분해. 그냥 비워두자고.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떠올랐어요. 목소리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단 전 비서실장과 재무이사의 이름이었어요.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급하게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국회의원 2명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객석 뒤쪽에서 한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3년 전 화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었어요. 지역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측근을 붙잡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지역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측면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고 털모자를 쓴 노인이었어요.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박은호가 노인을 부축하고 있었어요. 객석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 아니야?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죽었다고 했잖아. 다른 사람이 외쳤어요. 노인은 한기정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기정이었어요. 기정이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떨렸어요. 박은호가 팔을 꽉 잡아 부축했습니다. 무대 계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정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 선 기정이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지역은 뒤로 물러서고 있었어요.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기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날 죽인 건 세상이 아니라 너였다, 아들아. 연회장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기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넌 날 약으로 죽이려 했고 서류로 지우려 했지. 지역이 뒤로 또 한 걸음 물러섰어요. 손이 떨려서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지역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가늘었습니다. 기계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나왔어요.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무대로 향했어요. 서진이 무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기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의 신호였어요. 서진이 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색 마이크 앞에 섰어요. 마이크를 켜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삐 소리가 나더니 마이크에 불이 들어왔어요. 서진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살인은 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류로도 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이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서류로 죽었습니다. 도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약으로도 방치로도 기록 삭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자 셋이 일어나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화재 피해자 유가족이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핸드폰을 꺼내 무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편 출입구를 향해 달렸어요. 하지만 출입구에는 박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박은호가 팔을 벌려 길을 막았어요. 지역이 방향을 바꿔 다른 쪽 문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쪽 문도 이미 연회장 직원 2명이 막고 서 있었어요. 지역이 갇혔습니다. 무대 중앙에 멈춰 섰어요. 사방을 둘러봤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연회장 정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5명이 들어왔어요. 파란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경찰이 무대로 다가왔어요. 지역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서류가 증거예요. 경찰이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찰칵 지역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진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윤도준 사건을 다시 조사합니다. 객석 뒤편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팔수는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진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없이 절을 했어요. 감사의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답례했어요. 경찰이 지역을 끌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역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폭로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었어요. 회색빛 돌로 지어진 육중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넓은 계단이 있었어요. 시멘트로 된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은 20개쯤 되어 보였어요. 계단 아래쪽에는 기자들이 빼곡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50명은 넘어 보였어요. 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카메라들이 삼각대 위에 놓여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계단 위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기정이 계단 중간쯤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어요. 흰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빗어 넘겼어요.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기정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양 무릎을 굽혔어요. 딱딱한 시멘트 계단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무릎이 닿는 소리가 작게 났어요. 그리고 허리를 깊이 구부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절했어요. 등이 활처럼 휘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터지는 플래시 소리가 계단 전체를 뒤덮었어요. 하얀 빛이 기정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나는 방조했고 그것도 범죄요. 기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그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요. 기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에서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턱 아래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와이셔츠 깃을 적셨어요. 내 전 재산을 피해자 가족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기정의 목소리는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재단은 해체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어요. 누군가 질문을 외쳤지만 기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 법원 앞 은행나무 그늘 아래였습니다. 서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카페였어요. 2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창가 자리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테이블 위에 아메리카노 잔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카페 문이 딸랑하고 열렸습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소리를 냈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175cm 정도였고 체격은 보통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서진의 옛 상사였습니다. 남자가 서진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다시 돌아와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어요. 서진이 커피잔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좌우로 흔들었어요. 전 다른 방식으로 싸울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서진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받침 위에 잔이 놓이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총 대신 문서로 싸우겠어요. 남자는 한동안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밀어넣고 카페 문을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서울 시내 한 골목에 서 있었어요. 3층짜리 낡은 벽돌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1층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인권법률센터.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진이 건물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이었어요. 서진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한 계단씩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층 복도 끝에 사무실 문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10평쯤 되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가 놓여 있었고 벽면 전체에는 서류가 가득한 철제 서랍장이 있었어요. 젊은 변호사 2명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한 변호사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서진이 어깨에 맨 가방을 내려놓고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100장은 넘어 보였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작은 법당이었어요.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연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에는 방석들이 놓여 있었어요. 법당 앞쪽에는 작은 불단이 있었고 그 위에 작은 촛불 5개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법당 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불단 한쪽에는 나무로 만든 위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작은 위패였어요. 검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도준. 서진이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꽃잎이 순백색이었습니다. 위패 옆에 조심스럽게 꽃을 놓았어요.
도준아, 엄마가 너 이름 되찾아왔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내 장례식을 진짜 끝내고 왔다. 서진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어요. 소리 없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 뒤편 어둠 속에서 박은호가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박은호가 천천히 서진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박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서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슬픔과 희망이 섞인 미소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북한산 폐요양원이었어요. 햇살이 깨진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2층 복도였습니다. 벽에 작은 동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황동 동판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 같았어요. 표면이 반짝거렸습니다. 동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2022년 2월 17일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며 윤도준을 비롯한 5분의 이름을 여기 새깁니다. 동판 아래 작은 선반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앞 눈 쌓인 마당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건물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서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등이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어깨도 펴져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하얀 눈밭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흰 글씨가 하나씩 나타났어요.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 살아남은 자가 이어간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이 다시 밝아졌어요. 1년 뒤였습니다. 인권법률센터 사무실이었어요. 봄 햇살이 창문으로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펼쳐놓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있었어요. 파일 표지에는 한빛병원 의료과실 사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파일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가끔 펜을 들어 여백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잔잔하게 남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